빛내주실 텐데요. 우리 김재진 교수님은 먼저 스스로 교수님께서 안내는 해주시겠지만 EBS를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진학, 설계, 취업 이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 외에도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지도해주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김재진 교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 명문대 보내기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내 자녀 너무 사랑하시죠, 그죠? 사랑해서 오신 거잖아요. 네. 내 자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 명문대 보내기 작전. 네. 저는 서울대는 못 갔지만 고려대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명문대를 들어간 게 자녀들한테 정말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녀보니까 어떤 게 좋냐면 그 만나는 사람들 있죠. 네. 인맥, 선배, 그리고 교수님들. 저희가 그 교수님 강의 별로야 했던 분들 뭐 보면 영국 왕실 장학금 받으셨던 분들이고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 경제학 교재 쓰신 분이고 뭐 그런 분들과의 또 퀄리티 높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잠바 입었을 때 과잠바 아시죠? 과잠바 입었을 때 주위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 다음에 좋은 알바를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았고요. 또 하나 사회에 나왔어요. 사회에 나가서 어느 집단에 소속되면 또 그 안에 핵심 부위에 또 그 선배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끌어주죠. 특히 고대 유명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인생에서 고꾸라졌을 때 그때도 금방 일어나는 힘이 되겠더라고요. 저도 30대 후반에 세게 한번 망가진 적이 있는데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런 때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놈의 그 자존심 있죠. 내가 명문대 출신인데 나 지금 자존심 상해서 못 죽겠다는데 이러면서 일어나는 뭐 그런 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 타이틀이라는 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저는 지금 현재 국민대 겸임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도 했었고요. 자녀 항공사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일단 항공료를 할인해 주죠. 부모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자녀, 또 배우자 부모님까지. 그러니까 자녀를 항공사를 보내시거나 항공사 사위나 며느리를 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선은 50% 할인해 주고요. 국제선 얼마 할인해 줄까요? 90% 할인해 줍니다. 네, 동경 35,000원 왕복. 네. 하여튼 뭐 그런 직장도 다녔었고, 현재는 기업에서 필기 문제 내는 사람이에요. 면접관도 하고 있고요. 서류 심사관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책을 좀 계속 썼어요. 이렇게 36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요. 그러니까 명문대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지방에서 대학 다니면서 고민 많은 학생들도 만나고 또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강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강의하면 끝나고 또 쫓아오세요. 우리 애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경험치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경험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4개로 했어요. 자, 부모의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명문대 보내는데 클까요? 작을까요? 네, 어쨌든 살펴볼 거고요. 서울대 합격을 위한 공부의 총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 10,000시간? 20,000시간? 요거 한번 따져볼 거고요. 세 번째. 자,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가려면 그 공부 총량을 채워야 되거든요, 얘가. 근데 하나요? 야, 공부 총량이 예를 들어서 10,000시간이래. 이거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그럼 애들이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마지막. 내 아이는 왜 시작하지 못하고 꾸물거릴까요? 제일 많이 듣는 부모님들부터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대학을 간 이후에 또 부모님들도 그러죠. 얘가 취업을 안 하면 집에서 꾸물거리고 있대요. 지금 뭐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4가지로 구성해봤습니다.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네. 네. 저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부모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자, 여러분들 이때 생각나시죠? 첫 아이 가졌을 때. 기쁘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축하도 했다가 이제 아버지들은 그때부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시고 어머니들은 서울대에 씨앗이 왔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세요. 아 진짜로. 진짜 다. 나는 서울대 학부모가 될 거야. 우리 아이는 정말 잘 살 거야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애들이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나쁜 놈들한테. 자, 근데 2022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정시전형 출신 지역 분석 이거 보셨어요? 혹시? 강남구가 서울대 합격자가 전국이 비슷해. 강남과 전국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의대 강남이 절반 이상입니다. 도대체 강남은 뭐예요? 도대체 뭐 강남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나? 그래서 이걸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부모 등의 환경이 중요할까, 본인의 노력이 중요할까, 강남에서 저 합격을 많이 하는 저 사람들, 합격자들. 그래서 살펴봤는데,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가 있어요. 블로우와 덩컨이라는 사람이 지위 획득 모형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란 지위를 얻는데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 서울대 합격자가 됐어. 또 의사가 되셨어. 의사가 되는데 무슨 요인이 있을까를 연구해서 제시했어요. 1위가 뭐였을까요? 부모의 지적 수준이 어때요? 이래요. 아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반대하셔도 돼요. 이것도 제 생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부모의 부의 수준. 세 번째가 이제 본인의 교육 수준 노력. 네 번째가 이건 이제 본인의 첫 직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타당성 검사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강남 3구에서 벌어졌습니다. 물론 딴 데서도 아마 타당성 조사를 했을 텐데 강남 3구에서 검사를 하고 결론이 뭘로 났을까요? 아, 우리가 잘못된 이론을 제시했다 이랬을까요? 역시 타당하다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저는 뭐 지적 수준이나 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영향력. 자, 재작년 11월 1일 날 저희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재작년 11월 1일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시다가 병원도 한 번 안 가셨어요. 언제 가셨냐면 뭐 이가 약간 흔들리고 뭐 골대 병원 가셔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건강해서 하신 거예요. 전날도 통화했어요. 엄마 사랑해 이번 주말에 뭐예요? 만나?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너무 슬펐죠. 1년 동안. 평생 먹을 술을 그때 다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버텨주셔요. 너무 슬펐어요. 건강하셔야 되고 적어도 100세 이상은 다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답은 또 알려주시겠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엄마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가족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경기고 서울대 나오셨어요. 저희 큰아버지 경기고 고대법대 나오셨어요. 저희 작은아버지 경기고 서울대법대 나오셨어요. 저희 친할머니 경기여고 나오셨어요. 저희 친할아버지 보성전문 나왔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군수셨거든요. 경기고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명지대 나오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땠냐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래 공부는 잘해야 하는 거야 그냥. 아니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 형제들이 모여서 얘는 진짜 독했어. 얘는 그래서 서울대 갔어. 맨날 이 얘기를 해요. 너는 그래도 조금 군기가 빠져서 너는 법대 못 갔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작은아버지가 공부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때는 굉장히 놀랍지가 않았어요. 그냥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혼내신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웠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37이셨어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왔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 뭐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냥 무서워. 그래서 저는 아버지 무서워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영향력인 것 같아요. 부모의 영향력. 근데 이게 다일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그 36권의 책을 지금까지 썼는데 김현준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전주 출신이에요. 집안도 되게 그 평범해. 그리고 뭐 부모님께서 무슨 뭐 명문대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집안도 그냥 다 그냥 시골에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얘를 뭐 사교육을 많이 시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 전국 7등을 했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고대 로스쿨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지금 아마 판사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쓴 책 중에 로스쿨 자기소개서 면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가 로스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대학 들어간 이후에 또 인생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험들을 또 치러야 되죠. 리트가 있고 뭐 피셋이라는 시험이 있고 행정고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라고. 근데 그때 이제 제 제자였었거든요. 제 수업을 듣는 친구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니? 그랬더니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그 스토리는 이따가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부모의 영향력은 대단하구나. 이게 뭐 지적 수준이든 부든 이거는 좀 절대적인 게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둘이 의기투합해서 책을 썼어요. 야,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명문대를 보내나, 특히 사교육을 과도하게 시키지 않고 보내는 학부모들 더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만나서 인터뷰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지금 뭐 품절됐습니다. 예. 뭐 좀 오래전에 냈는데 어쨌든 그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자, 그럼 영향력이 뭐죠? 혹시 뭐 화나신 건 아니시죠? 자, 영향력이 뭐예요? 영향력. 영향력은 이 동화책 아시죠? 이서부화에 보면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해요. 나그네가 등장해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저 둘이 목표가 생겼어요. 원하는 바가 생겼어요. 저 나그네 외투를 한번 벗겨보자고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는 아시죠? 어쨌든 해가 벗겼어요. 이게 뭐냐면 목표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고요. 문제는 이 사람이 외투를 벗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벗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으로까지 움직여야 하는 게 영향력입니다. 그죠? 영향력 맞죠? 그죠? 네. 자, 여러분들 목표 있으시죠? 우리 애가 명문대 갔으면 좋겠잖아요. 원하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거 이루실 거예요? 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바람 같은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자, 요즘 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리더십 이론이 있어요. Z세대들이 회사를 들어오거든요, 이제. 안 움직여. 이번에 이강이라고 손흥민 맞짱 뜬 거 보셨죠? MZ세대가 맞짱을 떴는데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력 행사할 방법들을 무수히 연구하고 있어요. 뭐 삼성이든 현대든. 근데 기업들은 정답을 만들어내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메가더 리더십을 선호했습니다. 메가더는 칼자루를 휘둘렀어요. 안 따라오면 죽어요. 부모의 리더십도 이런 리더십 있죠. 그죠? 근데 요즘 기업들이 이게 안 통한다는 걸 알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 Z세대보다 더 센 알파 세대라고 하잖아요. 소황제족이라고 하죠. 황제. 하나 혹은 둘. 제 친구는 형이 9명인 친구도 있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얘가 열째. 그래서 놀라서 결혼식 하는데 또 이렇게 돼 있어, 엄마는. 그래서 결국 12로 종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곱게 자라서 귀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캠프를 가요. 취업 캠프 같은 걸 가면 불만이, 강사에 대한 불만은 안 나타나요. 호텔이 후지다. 왜 밥이 뷔페가 안 나오느냐. 스테이크가 왜 안 나오느냐 이래요.
눈높이들이 너무 높아요. 자, 이런 친구들이 조직에 들어오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좀 야근해라 아니면 뭐 복사 좀 해라. 복사해오는 것도 부장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면서요. 네, 진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영향력 행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이론이 아이젠하워예요. 메가더하고 아이젠하워는 예전 미국 육사 동기입니다. 근데 승진을 메가더가 먼저 했죠. 근데 아이젠하워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메가더 리더십이 통했어요. 까라면 까라. 그냥 아버지가 무서워. 그냥 무서워서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거. 아버지가 공부해라. 어머니가 뭐 공부해라. 선생님이 공부해라. 그럼 무서워서 했죠. 어려워서 했고. 안 통해요. 근데 그 당시에 메가더 리더십이 통한 거예요. 아이젠하워 리더십은 이제 통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뭐냐면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명문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녀가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 우리 부모님이 명문대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겠구나. 그 자기가 원해. 막. 나 명문대 갈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롤게임 끊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그럼 어머니 이제 공부하러 갔다 오겠으면 6시에 집에서 나가. 그럼 밤 12시까지 또 공부를 해, 알아서. 이런 일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런 기술이래요.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래요. 아이젠하워.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모호하게 지시하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알려주지 말래. 대신 속 터져도, 암에 걸려도, 암에 걸리는 기술입니다. 살이 빠지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기업들이 이게 맞다고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리더십 책을 예전에 썼으니까 삼성이나 뭐 한전 이런 데서 리더십 강의하면 이걸로 해달라고 그래요. 상사들이 아직도 메가더 리더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우리 부모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이 영향력. 자, 어쨌든 영향력 킵해둘게요. 어쨌든 영향력이 중요하다. 1위다. 아이들 노력도 중요하지만 1위다 이제 킵해놓을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서울대학교 그럼 공부의 총량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서울대 갈까요? 10시간? 네,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일산에 있는 어느 여학생인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전교 1등이에요.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서울대 경영학과를 했습니다. 수석은 못했어. 근데 이 친구가 틈만 나면 이렇게 공부했대요. 버스 정류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에 있는 애가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처음으로 난 우리 학교 전교 1등님의 사진. 체육 수행평가를 해도 하루에 2시간씩 연습을 한대요. 올렸어요. 이혜성 아나운서예요, KBS. 물론 뭐 전현무랑 하다 막 아니 그 이유는 관심 없잖아. 우리는 일단 서울대 가는 게 관심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16시간을 공부해요. 그래서 16시간을 못 채우면 안 잤대요. 그러니까 밥 먹고 트름하고 방구 끼고 하는 시간 빼고 16시간. 근데 이 정도 안 하면 서울대 못 갑니다. 실제로 저도 고대를 간 이유가 저는 이 시간을 못 채웠어요. 저도 3학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은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요. 중3 때부터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요. 고3 때부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스스로 선택했든 부모님이 억지로 시켜서 했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저는 고3 초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빠가 무서워서. 근데 고3 때 공부 총량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술 맛을 알게 됐어요. 아니, 어떤 그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잡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지금 그렇게 하나요? 그때는 저는 이제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젊었어요. 다 총각들이야. 이기예요, 제가. 그 총각들이 선생님들이 집에 안 가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그리고 고3이 되니까 같이 자고 먹어. 자기들도 좋지 뭐. 총각이니까.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놔줘요.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자취를 합니다. 근데 내 짝꿍이 된 애가 야, 우리 집 놀러와. 그래가지고 걔네 집 놀러 갔는데 그 전에 제가 막걸리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막걸리 마시는 거예요. 해롱해롱 누워있고.
부모님 모르시죠? 주말에도 내가 공부하느라고 집에 안 오나 보다. 그 총량을 저는 못 채운 거예요. 그래서 고대를 간 거예요. 실제로 저랑 같이 그 공부 같이 한 친구 중에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가 있고요. 법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지금 유명한 그 출산 관련 클리닉이 된 그 윤지성 박사라고 있어요. 윤지성 교수인가 서울대 교수가. 한 명은 지금 울산 판사가 돼 있는데 대단하죠. 그죠? 근데 저는 얘들이 수업 시간에 책상이랑 한 몸이 돼서 옆으로 넘어가는 걸 자주 봤어요. 잠을 안 자서 그래요. 그냥 공부하는 거야. 고1 때부터. 그냥 넘어가요. 그냥. 졸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현우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얘 공부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도라스를 내려버렸대요. 아, 발음이 후져서 죄송해요. 절대. 도라스를 내려버렸대요. 밤 10시. 밤 10시만 되면 꺼버리는 거야. 애 죽을까봐.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 갔다가 얘 방을 보니까 이불 속에서 이렇게 손전등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법대를 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 도라스 내려도 지금 손전등 공부하고 있죠, 자녀분들. 그죠? 근데 서울대는 확실히 이런 총량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해요. 그걸 이제 그거보다 뭐 20% 줄였다 그러면 연대 뭐 고대를 가고 아니 고대 연대를 가고 네, 저도 배우기 전에 연고전이라고 했어요. 여기 다른 고연도 파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친구들은 그 공부를 만약에 하루에 16시간을 한다. 우리 자녀분들도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공부를 한다. 애들이 학교 수업이 있고요. 학원 수업이 있고 인강 있고 EBS에 과외하고 자습이 있습니다. 어떤 게 비중이 높을까요? 그래서 얘들은 여기까지 다 했어요. 공부의 8, 90%, 100%가 다 이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네. 왜 성공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한 건 아니죠. 아, 그렇죠.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요걸 안 했어요. 자습.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습이에요. 저는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확실히 서울하고 지방은 다르더라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또 환경은 다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다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얘를 데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부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직장에서 이제 공사를 다니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집, 얘들이 보는 문제집이 달라. 서점에서 파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현대고등학교 뭐 하는데 그랬더니 뭐 여기는 스카이를 뭐 몇 % 이상 보낸대요. 그래서 저는 뭔가 교과목이 다른 줄 알았어요. 선생님도 뭔가 다른 분들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또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요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아쉬운 성적을 내서 항상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친구들 보면 자습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혜성 선수 보셨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언제부터 뭐 들었을 거야. EBS 듣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됐어. 이 모드로 돌입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혜성 선수 같은 경우는 16시간 중에 학교 수업 빼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습.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을 좀 만나서 지사트 시험 아실 거예요. 삼성 입사하기 위한 필기 시험이 또 따로 있고요. 리틀 로스쿨 들어가는 이 시험이 있고요. 뭐 hen실에서 보는 피셋 있고요. 자, 근데 이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또 강의도 하고 문제풀이 강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공공기관 좋은 직장이죠. 공공기관 필기 문제를 또 제가 내요. 이렇게 의뢰해요. 저한테 필기 문제 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르죠. 뭐 학교에서도 부르고 개인적으로도 부르고 가서 보면 확실히 스카이 애들이 공부하는 게 달라요. 얘들은 한참 놀아.
그러다 아 공부할까 이러고 시작해요. 그래서 금방 쫓아오고요. 금방 고득점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요. 인강을 일단 한번 쭉 들어요. 이렇게. 피셋이 뭐야? 그럼 인강을 한번 딱 들어요. 아 저런 거. 그러고 이제 바로 도서관에 파묻혀가지고요. 한 10시간, 16시간 있는 거예요. 엉덩이 땀.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알아. 그게 필기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믿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방에 넣어야 돼요. 너무 이쪽에 많이 지금 치우쳐져 있고요. 미국 제로리아 전 대통령 트럼프의 자식 개혁 이렇게 보시면 저 교육 보면 Goodbye. I want all A's. Okay. Okay, all A's. And when you get older, what are you going to remember? No drugs, no alcohol, no cigarettes. And, you know what else? No tattoos. I don't ever want to see tattoos on you.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읽고 쓰고 복습해 그러거든요. 복습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인강 이런 거 이제 어느 정도 됐어. 엄마 이제 됐어. 고생하셨어. 이제 자습 모드로 돌입할게 이거. 빨리 시작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정님께서. 여러분 등골 안 이게. 아 정말로. 네. 게다가 이 자습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우리 두뇌예요. 여러분들 두뇌 다 가지고 계시죠? 무게가 부속물까지 포함하면 1.5kg이라고 합니다. 우리 두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뭐 목 디스크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제가 방송해 봤는데 전두엽과 후두엽 혹시 저 인터내셔널 유튜브에서 좀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후두엽 여기 뒤에 이로 가는 거예요. 정보가 이게 시각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앞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그 정보가 여기 후두엽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게임할 때 생각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뒤로 감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볼 때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인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게임할 때도 어떠냐면 여러분들 롤게임 할 때 이렇게 보면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 내 캐릭터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강들을 내 아이가 인강을 듣는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집중해서 들어 그러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인강 계속 듣는 거. 게임할 때랑 똑같대요. 두뇌 작용이 이렇게 게임에. 선생님이 수업해.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후두엽. 후두엽을 쓰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안 돼. 자, 근데 인강에서 또 강의하고 과외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해가 너무 잘 가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쏙쏙 들어와. 이해돼, 그냥.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그 특화되신 분들이에요. 이해가 잘 가서 내가 오늘 공부 좀 했다라고 느끼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능력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는 후두엽으로 쓴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 원시인, 사냥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학교에서 사냥, 학교에 보내. 선생님이 사냥 도구는 이렇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 또 과외생에 붙여줘. 야, 명사냥꾼이야. 너 잘 들어. 명사냥꾼이 사냥 막 특강을 해요. 얘가 사냥을 잘할 거야. 그래서 게임할 때나 이럴 때 우리의 두뇌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책 읽는 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가면서 책 읽는 속도 느려요. 생각하고 뭐 하고 이게 전두엽을 쓰는 겁니다. 전두엽 쓰는 대표적인 활동이 복습. 근데 우리는 지금 전두엽을 쓸 기회들이 없어요. 지금 기업도 고민이에요. 막상 대학을 입학했어. 이제 사람들이 책을 안 읽죠. 젊은 친구 책을 안 읽어요. 유튜브, 숏, 틱톡. 어떤 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까지 해요. 틱톡을 너무 많이 보면 뇌가 녹아버린다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 삼성이나 한전 이런 데에서 면접 볼 때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인문학 서적 많이 읽으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너무 안 읽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복습을 해야 돼요. 방에 틀어박혀서. 그냥 놔줘야 됩니다. 전두엽을 지금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게임 만든 사람.
제가 게임 회사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다 스카이예요. 스카이도 뭐 평범해. 거기 뭐 미국의 어떤 막 어마어마한 대학 온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 중독시키기 위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중독시키니까 딴 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방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모든 걸 다 빼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빼게 해야 되고. 근데 저항하죠. 실제로 구글의 창업자들은 자녀들 따로 보내는 학교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절대 인터넷 못 쓰게 한다. 과제를 주고 다 생각해서 하게 해오게 한대요. 왜냐? 자기들 그걸 알거든. 자기들 개발한 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사고력을 떨어뜨리고 전두엽을 쓸 일이 없도록 만드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써야 된다. 복습.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는 거죠. 자기도 알거든. 부자가 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재테크도 잘해야 되고 리포트도 잘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애한테 자꾸 복습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 간 친구들은 복습을 합니다. 복습을. 예습은 인강 정도로 들어요. 이렇게. 요런데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듣고 그런데요. 그거 다 복습을 합니다. 8, 90%를 앉아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제 문 닫아도 옆에 스마트폰이 있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혜성 같은 친구들이 있죠. 자, 그러면 16시간 중에 또 상당 시간 이제 복습을 시작을 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전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울트라 러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 언제 또 책 읽으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3-4번씩 꼭 읽으시잖아요. 울트라 러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뭐냐면 이혜성 같은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스콧 영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세계적인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MIT 공대인가? 그 컴퓨터 공학 어렵잖아요. 그 4년 다니는 과정을 지가 혼자 미국 대학은 실제 수업을 다 오픈해버려요. 무료로. 1년 만에 이걸 다 취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도 16시간 동안 이것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저도 읽어보니까 아,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만 하면 뭐 서울대를 못 가겠냐. 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업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선물로 드렸어요. 이렇게 퀴즈를 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 우리 애가 이걸 읽으면 참 좋겠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락했더니 읽긴 읽었는데 그대로 게임 계속하고. 아니, 우리 애들도 안다니까. 이걸 읽고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엄마가 이걸 원하는구나.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스펙업 부모가 될 것인가, 역량 부모가 될 것인가. 여기에 좀 그 해결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그 사교육 독립만세라는 책을 읽었을 때 만났던 부모들 있죠. 다 명문대를 보낸 사람들인데 뭔가를 하나를 꼭 시키더라고요. 역량을 키우는 거. 그 역량이 뭐냐? 컴피턴시. 맥클리랜드라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가 제시한 거예요. 역량을 키워라. 기업에서 고성과자를 뽑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사고 중에 스카이 많이 보내는 학교 있죠? 과학고, 외고, 스카이 많이 보내죠? 왜 그 학교는 많이 보내는 줄 아세요? 교재가 다른가요? 선생님이 다르신가요? 아니에요. 스카이 가래들만 뽑아가지고 그래요. 아니, 진짜 그래요. 스카이 가래들만 뽑아서 하니까 얘들은 알아서 자기들 자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고성과자. 이혜성 같은 친구들. 제 친구 이현우 같은 친구들. 고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특성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10시간을 공부해도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10등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이 10시간을 공부했는데 1등한 친구를 연구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얘는 왜 1등을 할까? 2등한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2등, 3등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1등. 이번에 아시안컵 그 축구에 보면 손흥민 선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손흥민, 조규성 선수가 기량이 다를 것 같아요. 똑같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조규성은 이번에 뭐 방송 출연도 하고 좀 욕도 먹었지만, 근데 손흥민이 골을 더 넣어. 기량도 똑같은데. 뭐 체구도 똑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왜 1등을 하느냐?
그랬더니 봤더니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특성입니다. 사고 특성이 아니에요. 행동 특성. 자, 전국에 전교 1등하는 친구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우리가 묻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 그럼 몇 시라고 할 것 같아요? 아, 늦잠 자서 후다닥 깨어나가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과연? 없을 거예요. 저는 뭐 어느 순간 인강에서 벗어나고 전두엽을 통한 복습을 한 이후부터는 5시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알게 됐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총량을 채우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아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난 복습 철저해. 하루 세끼 잘 먹어. 그리고 뭐 주말에는 뭐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를 보내기 위한 역량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집중력이에요. 체력이고요. 체력이 약한 사람 중에 스카이 갔다 온 사람 별로 없어요. 체력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하루에 16시간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를 최소 1년 이상 해야 되는데 체력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모의 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측면. 잘 먹일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되죠? 체력 있어야 되고. 또 뭐? 포기하신 거예요, 이제?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네. 체력 말고 또 뭐? 네. 하나 얘기해 주세요. 끈기? 네, 저 끈기. 끈기가 있어야 돼, 계속. 옆에서 띠링띠링 울리고 틱톡 재밌는 거 났어, 뭐 이래도 그냥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지. 계속. 안 움직여.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 화장실 갈 때도 이걸 이제 가져가는 거죠. 저 또 뭐 있어야 될까요? 하나 더. 집중력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계속 딴 생각하고 막 뉴진스 생각하고 막 슈퍼샤이 막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세 가지를 키워줘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사교육 독립만세라는 책에서 만난 부모들께서 이걸 해주고 계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를 들면 아까 그 김현준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했대요. 아니 그냥 중3 때까지는 평범했다가 공부도 그렇게 안 했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절대 총량을 이제 채우기 시작했는데 왜 전교 1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버지가 얘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낚시를 매주 데려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아버지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또 그런 걸 보죠. 이렇게 뭐 삼성전자 합격자 자소서도 보고, 그럼 제가 뭐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역할이 큰 집안이 많아. 아니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또 여기 어머니들 많으신데 분노로 부르 떨면서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좀 눈에 많이 좀 띄어서 그래서 매주 데려갔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가지고 얘는 싫었대요. 막 그래가지고 막 지나는데 뱀 없나 자기 좀 물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못 오게 하고 막 뱀 찾고 막 이랬어요. 물에 살짝 빠져볼까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는 묵묵하게 데려가요. 뭐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 네, 일요일만 되면 이렇게 안 일어나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랬대요 아빠가. 일어나. 그 얘가 이제 일어나면 이제 데려가고, 낚시하고, 뭐 대화도 별로 없었대요. 뭐 아니 남자들끼리 무슨 대화가 있었겠어요. 뭐 남자들 그러잖아요. 또 저도 이제 아버지들 모임에서 낚시 가는데 이게 운전해서 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네, 반가워요 이러고 이제 낚시 끝나고 돌아올 때 또 이렇게 반가워요 이러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뭐 이러잖아요. 뭐 대화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했대요. 그냥 내가 아파도 데리고 나왔대요. 진짜로. 엄마는 반대하죠. 얘 몸살이야. 근데 데려가요. 얘 중간고사 기간이야. 이거 데려가요. 집중력을 키워준 것 같아요. 집중력, 끈기, 체력을 키워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 또 명문대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또 자녀들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사회에 나갈 때.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자, 그때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좋은 기업에 입사하고, 무슨 뭐 로스쿨을 가고, 이런 친구들도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의 영향력이 있었는데 뭔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기를 한번 시작했으면 계속해. 계속 기타 치고. 그래서 나중에 고대 경영학과를 간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중3 끝나고 겨울방학 때 할 게 없더래요. 엄마 아빠는 너무 바쁜 거야. 일하시느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기타를 하나 잡았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2월 말 2월 28일 가족들 앞에서 이 아람브라의 궁전을 내가 완벽하게 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연주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 스스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역량을 키운 거죠. 집중력, 끈기, 체력을 키우기야. 지속적으로. 또 이런 친구가 있어요. ABC 방송국에서 인턴을 했더라고요. 그 연대를 나오고 여학생인데 그래서 미국을 가서 무슨 어학연수 하면서 ABC에서 인턴을 하고 CJ ENM에 합격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처참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스스로 찾은 거예요. 나는 왜 성적이 떨어졌을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체력이 약하구나. 그 다음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마라톤 동호회 들어가서까지 계속했어요. 얘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이런 거 뭔가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활동들 아마 스스로 찾아서 어떤 친구는 또 게임인 친구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없었던 일로 해요. 야, 게임도 괜찮대. 뭐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 좀. 내 아이는 왜 시작하지 못하고 꾸물거릴까요? 자, 삼성그룹에서 묻는 단골 질문이에요. 삼성그룹은 진짜 실력 있지만 착한 사람들을 뽑는데요. 그냥 상사한테 대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질문 던지는 거. 아버지 생시 때 뭐 해드렸어? 왜 어머님도 아니고 아버지예요? 그랬더니 가장의 힘든 걸 알고 있는 애가. 그래서 어떤 부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진짜 인상적인 답변을 하나 들었대요. 어느 여성 지원자인데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대요. 물론 뭐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 우리 그런 모욕 다 당하면서 살잖아요. 띵떠냈을 때 택배기사보다 우리를 더 안 반가워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중3 때까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중3 여름방학 때 엄마가 심부름 시켰대요. 아버지 직장에 서류 좀 갖다 드리고 와. 근데 진짜 가기 싫었대요. 근데 엄마가 용돈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서류 놓고 아버지랑 안 마주치려고 그렇게 오다가 저기서 아버지가 일하는 걸 봤대요. 충격받았대요. 아버지가 저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었어? 20년이 넘도록? 근데 왜 집에 와서 아무 불평도 안 하셨지? 그때부터 얘가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는 행운아예요. 아버지가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얘가 그다음부터 생신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있다. 이거. 충격을 받았어요. 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본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삼성에서 묻는 거예요. 너 충격받은 일 있어? 외부적인 충격? 이걸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충격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알아. 울트라러닝 읽고 우리 엄마의 마음이 먼저 알아. 나 이거 왜 읽혔는지 알아. 내가 지금부터 방에 들어가서 이제 16시간 총량을 채우기를 바라는 거 알아요. 근데 못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습관 다 있으시죠? 연초에 계획 세우는 습관 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깨고 이렇게 한숨 쉬는 습관도 있잖아요. 습관이란 어마어마하게 큰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요. 습관은 못 깨요. 소수 요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깬대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대하다 그러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이 습관을 롤게임 계속 하던 친구가 당장 내일부터 이걸 하겠어요? 이 깨려고 그러면 외부적 충격이 있어야 돼요. 이 친구가 받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합격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는 이런 충격이,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런 충격이 있어서 그때부터 총량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사례들.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사례들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어떤 깨달음의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선 저희 큰 누나 얘기를 드릴게요. 큰 누나는 명문대를 가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놀았어요. 중3까지. 이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게 학교 갔다 와. 그럼 신발도 안 벗고 가방 던지고 밖에 나갔다가 밤 9시에 들어가요. 8시 59분도 아니야. 9시에 딱 들어가요. 그럼 공부 안 해요. 우리 부모님 다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안 깨져. 고등학교 가서 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독일어 선생님. 짝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김선장 선생님 잊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눈만 뜨면 김선장 선생님 그랬거든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김선장 선생님 드셔야 되는데 말이야. 근데 김선장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집에 가는데 우리 누나한테 와서 혜영아, 이름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여튼 혜영아, 너는 공부까지 잘하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누나가 충격받았잖아요. 행운아가 됐어요. 행운아. 그래서 상상해서 궁금해한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 너 충격받거든요. 롤모델이 생긴 순간 우리 아이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좋은 충격이죠. 그때부터 우리 누나는 머리 싸매고 공부를 시작해서 늦었어요. 그러니까 충대 동문과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호 타이어 들어가서 프랑크푸르트 살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감명 깊은, 기억에 남는 여행. 자,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친구가 중견기업체 차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아버지 좀 보자고 그랬어요. 이거 큰일 난 거죠. 엄마 보자는 것도 아니고. 꼭 아버지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갔어. 근데 얘가 일진이야. 중인데. 집에서는 재롱 떨고 막 슈퍼샤이 막 이러던 애가 나루토 춤추고 이랬던 애인데 학교에서는 살벌한 일진이었던 거예요. 후벼 파고 그런 거예요. 코파스로 애 후벼 파고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막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이 환경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회사에 휴직기를 내버렸어요. 자르든 말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차장급 정도 되면 어떻게 한 달 휴직을 내요. 냈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얘를 데리고 유럽을 데리고 간 거예요. 중2짜리를 데리고. 억지로. 근데 얘가 이만했어요. 그래서 중2 때 얘가 이제 술 좋아해서 자기 집을 가라는데 얘가 방에서 나오면 우리 술 먹다가 이렇게 피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체격도 이만하고 중2들 막 살벌하잖아요.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요. 내 친구는 체구가 작았어요. 그래서 유럽을 갔는데 매일 싸우는 거예요. 석양이 질 때마다. 나 한국으로 다시 보내줘. 근데 아버지는 그냥 되게 무서웠대요, 솔직히. 얘가 날 칠까? 이강희처럼 자기를 칠까봐. 근데도 끈질기가 한 거예요. 근데 3주 정도 됐을 때 유럽에 저는 안 가봤는데 무슨 성당이 있다면서요? 뭐 천장에 무슨 뭐 미켈란젤로인가 뭐 그림 그린 거. 얘가 거기를 보고 와서 그날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더니 저녁 먹으면서 왜 그놈 새끼들 말하는 표 있잖아요. 눈도 안 쳐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저런 거 성당 뭐 하려면 뭐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얘 토목공학과 갔잖아요. 아마 연대인가 갔을 거예요. 얘는 충격받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이런 걸 일진이라고, 일진이라고. 행운아. 애들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안 움직여. 못 움직여.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던 대로 살잖아요. 자, 또, 실패를 겪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이 있어요. 지금 고대법대를 나오고 김현정이 했다 지금 농협에 고문 변호사로 간 그 변호사가 나니까 오은정 변호사 제주도에 살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뭐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이 돌아다니길래 우연히 읽었대요. 행운하죠, 행운.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 그 책 읽고 나 변호사 돼야지 이랬대요. 계기가 있는 거예요. 이혜성 그 친구 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성공한 여자가 돼야 되겠지라고 목표를 처음 세웠대요. 그다음부터 지독하게 공부하기 시작을 했대요. 무언가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고대법대를 가고 변호사가 된 거죠. 외부적인 충격.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언 같은 거 있죠? 격언이 뭔가요? 이게 남자 화장실 가보면요, 소변기 앞에 격언이 쓰여져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너무 잘 돕는다.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면 회장님들이 꼭 대변기 앞에 이렇게 격언을 써놓으셔요. 이달의 회장님의 격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자, 격언의 존재 이유는 뭐죠? 옛날 동굴 가봐도 상형문자로 써있다고 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데 이놈들아 상형문자로 막 이렇게. 격언은 자기가 하지 못한 거 안타까워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 좀 이거 보고 충격받으라고 써놓는 거야. 격언의 존재 이유는 충격 주는 거야. 근데 우린 격언 봐도 충격 안 받죠. 17살짜리 남자애가 있었는데요. 격언 봐도 충격을 안 받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격언을 받는데 그날 충격받았대잖아요. 행운아. 그 격언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 살아봐라. 넌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아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받고 충격받으신 분 계세요. 딸꾹질 나오고 막 이런 식인데 얘는 그때 딸꾹질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그 다음날부터 매일 거울 보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이 마지막 날에는 뭘 하지? 33년 계속했대요. 이 사람 뭔가 되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 얘기. 그러니까 저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뭐하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다 계기가 있어요. 계기. 저 같은 경우는 박차를 가하면서 총량을 채우기 시작한 게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수학 문제집을 사다 준 날이었어요. 그냥 묵묵히 그 무서운 분이 아,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달리기 시작해서 저는 수학은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안 믿으시면 제가 친구가 전화 받거든요. 네. 지금 친구들 다 바빠가지고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 여행, 실패, 책, 인생관.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네. 네. 제가 어떤 아버지, 제가 이제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또 연락처를 알아내셔. 막 국민대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어떤 아버지가 뱅커세요, 뱅커. 그래서 맥킨지 컨설팅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인센티브만 막 몇 억씩 받으시는 분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그림 사고 뭐 이러신 분들이 우리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랑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좀 만나서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얘 건물을 하나를 사놨는데 안 알린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노력을 안 해. 그래가지고 얘를 좀 만나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또 많은 걸 또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전화했는데 얘가 제가 왜요? 막 그래서 안 해요. 근데 6개월에 얘가 직접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버지가 그냥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딜 갔냐면 친구 집에 얹혀 있는데 친구 집에서 자꾸 계란 하나 더 먹고 난다 막 눈치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스키장 알바를 가면 밥도 주고 콘도도 주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자기보다 일주일 먼저 온 애들이 갑질을 하더래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는데 야 얌마 너 가서 밥 타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서러워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재수해서 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부모라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뭔가 끊임없이 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하나이글스의 팬이에요. 보살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행도 가면서 존경하는 사람 만나볼래? 친구도 데리고 오고 같이 한번 대화도 하게 하고 우리 영화도 볼까? 영화 주인공 롤모델로 삶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거 영화 보러 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너 이 영화 주인공 롤모델로 삼아야 돼. 너 진짜 똑바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화도 보러 갔다가 또 이렇게 야 좋은 책 나왔대 뭐 읽으라고 하지 않고 뭐 그랬다가 또 이렇게 뭐 친구랑 대화도 하겠다. 스승이나 선생님들 이렇게 찾아가 있다가 책 같이 가서 읽었다가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속 터지면서. 좋은 다이어트예요. 네, 살 빠집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얘들이 순간적으로 뭔가 깨닫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 그럼 애가 물어보거든요. 걱정돼서. 엄마 왜 부부싸움 했어? 아빠 왜 부부싸움 했어? 넌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적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오늘 좀 이런 일로 다퉜어.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좀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철든 친구도 있어요. 아, 지금 내가 이럴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금 엄마 아빠 이런 계기는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이글스 팬처럼 믿고 기다리시고 끈기 쌓아주시는 활동들을 좀 하시면 이제 애들이 하게 될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공부가 참 재밌기 어려운 주제인데 이렇게 많은 어머니 아버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의원 여기서 한지 8년째인데 가장 대기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간 좀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강연에 이렇게 참석하실 때 어떻게 소개를 받았을지 예상을 해보면 아니 거기에 한의원 원장님이 가방끈이 엄청 길다더라. 가면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맞는지 기대해 주시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양력이 뭐 여러 가지 양력 중에 학벌 위주로만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고대에 갔다가 재수를 월드컵 보면서 하고 서울대에 가서 2004년에 서울대 다시 갔다가 뭐 경희대학교 2개 합격을 하고 10년에 로스쿨을 합격하고 그 뒤로 수험생 관련한 일을 거의 한 8년 이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목차 보는 거죠? 어떤 문제집을 풀든지 목차별로 이렇게 내용을 서머리를 하시면 이해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볼까요? 공부를 왜 하는지 정말 재미없는 주제를 한번 제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스토리 말씀을 드리고 학습 생활 건강 부분에 나누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 주제죠.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몇 가지 사례 보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대략 예상을 하실 텐데요. 못 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리마인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왜 하나요? 참 이게 쉽고도 어려운 질문인데, 답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왜 공부를 하나? 성적 잘 받으려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한의사들. 네. 정답입니다. 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수능 성적 기억나세요? 여기 어머님, 아버님 대부분 수능 세대에 갔습니다만, 참고로 수능 세대는 9사학번 이후입니다. 네. 수능 세대에 갔습니다만, 수능 성적 기억나세요? 혹시? 나 수능 성적 기억난다. 기억 안 나시죠? 말로 쉽지 않다. 네. 자, 그러면 수능과 비슷한 본고사나 이런 걸 잘 보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복습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억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아마도 노력했던 기억은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기억이 바로 이렇게 훌륭한 어머님, 아버님의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억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공부의 목표가 성적이다 라고 하면 성적이 안 나왔을 때는 공부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를 해야 돼, 이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부동산도 가서 보고, 시세도 알아보고, 어느 동네가 좋은지도 보고, 그리고 직접 가서 보고, 대출도 알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공부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근데 왜 하필이면 국영수냐? 그냥 그걸 제일 많이 쓰니까 그래요, 현대 사회에. 국영수를 제일 많이 쓰니까. 예전에 선사시대라고 보면, 불 피우고 사냥하는 방법을 공부했겠죠. 근데 지금은 국영수를 가장 많이 쓰니까 국영수를 공부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공부는 필요 없다. 공부의 신 강성태 선생님이 한 얘기입니다. AI가 공부를 대신할 거야.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공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과연 공부라는 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의미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일타 강사들이 이런 동기부여 영상을 남겼는데 간단하니까 먼저 해볼게요. 10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이 없잖아요. 눈앞의 경험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눈앞의 경험이 공부일 뿐인 거예요.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려고 할 뿐이 인생은 다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부모님들은. 그러면 인생이 조금 더 간단해지거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데 무조건 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 만점만 해도 인생 완전 파탄 날 수 있어. 수학 성적이랑 여러분 행복이랑은 상관없는데 수학에서 1등급 정도 받는 정도의 노력 정도면 인생을 살면서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이루려면 요 노력은 별것도 아니라는 거지. 자, 여러분 자녀분들이 시험을 보고 왔어. 근데 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TV 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공부를 해야지.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안타까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자녀분들이 안 좋은 성적표를 갖고 오면 그거는 보너스 받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너스. 왜냐면 그게 공부의 이유니까. 자녀가 안 좋은 성적표를 받고 와서 왜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는지 슬퍼하고 생각하고 다시 노력해서 다음 시험을 더 잘 보겠다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공부거든요. 근데 공부의 결과가 성적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녀는 이거를 내가 극복을 해서 다음에 더 잘 봐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래서 부모님이 속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성적표 가지고 옥상 가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성적표가 공부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지금 살면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연습을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강연의 메인 주제인 제 공부 이야기를 할 텐데 도대체 저 장원장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가방끈이 긴지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원래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두 번째는 한의사가 원래 하고 싶었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한의사라는 꿈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정도가 되어야 공부를 괜찮게 했다라고 평가할 만한 성적이었습니다. 자, 좀 옛날 이야기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살 때 아버지께서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엄청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린 시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사들이 미웠어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고 그 이후로 괜찮게 살았던 집이 많이 힘들어지고 저는 외갓집으로 보내지고 이런 과정에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 의사는 싫다. 그래서 아까 성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약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뭐 왠지 뭐 드라마나 책을 보면 침으로 사람을 살리고 한약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고 나서 어린 시절에 뭐 잘 모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거예요. 뭐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그래서 이제 7살 때 저 외갓집을 갔는데 거기 어디냐면 익산시 면단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9년 동안 한 반으로 갑니다. 한 반으로 9년간.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합쳐서 한 7, 80명 정도 되는 학교예요. 공부를 하겠어요? 숙제도 안 내요. 방학 때 뭐 하냐? 농번기 방학이 있어요. 지금 농번기 방학 뭐 있는지 뭐 애들 모를 거예요. 뭐 학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공부를 하겠어요? 저는 공부를 뭐 생각도 못했는데 막연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무언가 변화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농사 현장에 가서 뭐 나무 줍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때가 비평준화였는데 우연히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400명 중에 300등 정도 됩니다. 고1 성적이 들어갔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애들 다 선행해 왔더라고요. 선행 학습을 많이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기억나는 게 뭐 영어 시간에 뭐 삼형식 문장이 어떻고 투부정사가 어떻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도 고1 때. 그래서 이제 좀 방황을 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이 상태로 만약에 이 그대로 대학을 간다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까 한번 봤더니 특정 대학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면 전북대, 우석대, 원광대를 가겠더라고요. 고향이 익산이니까 다 그 근처. 내가 근데 뭐 한의사를 해서 뭔가 좀 그래도 어린 시절에 좀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일단 공부의 양을 늘렸어요. 공부의 양을. 제일 쉬우니까 그게. 공부의 양을 늘려도 우리가 뭐 하루 24시간 사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사는 거 똑같으니까 뭘 했냐면 자취시간 줄이고 남들보다 한 시간 정도 늦게 자고 뭐 그 정도예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300등에서 200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중하위권에서 중위권 가는 거는 그냥 양만 늘리면 돼요. 되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2 때 200등, 뭐 별로 학교에서는 신경 안 써요. 그런 거만 합니다. 200등 돼서 이제 좀 몇 달 지나갔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성적이. 뭔가 딱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내 공부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를 봤더니 한 200등 정도 하는 수준이면 어떤 수준이냐면 10문제 풀면 3문제는 틀려요. 상황 문제는 틀려요. 그러면 문제집을 풀면 서너 문제 틀리니까 30%는 모르는 상태로 문제집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집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해서 그러면 뭐 문제집이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다 잘 나왔는데 여러 번 풀 게 아니라 이 한 권을 안 틀리게 반복하면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반복을 합니다. 문제집 많이 필요도 없어요. 한두 권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몇 권을 풀고 나서 고3이 됐는데 100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등, 200등, 100등이 됐잖아요. 그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무실에서 불러요. 교무실 불러가지고 혹시 너 100개였니? 이런 교무실에서 제가 교무실에서 울었어요. 너무 서러워서. 그래서 울면서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아니구나 뭐 열심히 해 하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 나오면서 진짜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승부욕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제 사실 100등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약간 전략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10문제 중에 한 문제 미만으로 틀려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자꾸 적어놓고 그리고 취약한 단원이 있으면 안 돼요. 취약한 단원이 뭐 예를 들어 수학이 뭐 이만큼 있으면 이 중에 취약한 단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씩 파고드는 이런 접근 전략을 선택해서 여름 정도 되니까 한 15등, 400등 15등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능 직전 모의고사는 1등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300등에서 1등까지 간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꿈을 이룰 수 있겠다. 네, 하늘대 갈 수 있겠다. 해서 수능을 봤는데 그 모의고사에서 40점이 떨어진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직접 모의고사보다 40점 떨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수능이 400점 만점입니다. 300점 만점에 300점 맞는 애가 260점 맞는 게 아니라 375점 맞는 애가 335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대치표 보면 학교가 이만큼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다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뜬구름 위에 살았구나라는 반성도 하고, 그래도 성적이 많이 올랐잖아요. 1학년 때에 비해서 집에서 잘했다 하죠. 그때는 이제, 우리 가정이 좀 안정이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대는 썼어요. 별로 쓰기 싫었는데, 써야 학교 선생님이 뭔가 좀 좋은 게 있나 봐요. 자꾸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써서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서울에 있는 이모 집에서 하숙을 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그때 기초생활 수급자여가지고 없었거든요, 형편이. 그래서 일단은 제일 그래도 부담이 안 되는 집이니까 여기서 몇 달간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모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모부 백으로 강남 대성학원에 들어갔어요. 고려대는 등록금 환불 받고 강남 대성학원 들어갔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남 대성학원은 한 반에 60명이고 16개 반이 있습니다.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60명 중에 40등을 한 거예요. 고1하고 똑같잖아요. 고1하고 좀 멘붕이었죠. 나는 되게 잘했던 애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중간 아래네. 그리고 고민하는 수준이 달라. 저는 점심 먹을 때 한솥 도시락에 1,400원짜리 먹을지 1,900원 먹을지 고민하는데 친구는 무슨 과외 선생님을 뭘 붙여내 그리고 맨날 엄마 아빠가 라이딩을 해. 내가 얘네 학생들은 모의고사 한 세트를 하루 안에 다 푸는데 저는 3세트를 풀어요. 오전에 한 세트, 점심에 한 세트, 오후에 한 세트. 3세트 풀고 나면 틀린 문제가 한 10문제, 20문제 나오잖아요. 그것만 모아. 그래서 그것만 모아서 따로 책을 만들어요. 그런 공부 방식을 했더니 1등이 됩니다. 6개월 지나서. 그래서 강남 대성학원, 우리 반에서 1등이 됐어요. 강남 대성학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 학생 중에 150등 안에 들면 빌보드를 붙여요. 빌보드. 그래서 학원 벽면에 이름을 1등부터 150등까지 다 걸어놔요. 150등 안에 들면 뭐가 있냐면 원하는 학원 다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들어가기 시작해요. 거기서도 굉장히 좀 특이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장원장은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 때는 한두 문제 396점, 400점 만점에 이렇게 돼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40점이 또 떨어져요. 390점에서 350점이 됩니다. 너무 이게 충격에서 점수도 기억나. 이때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형편이 어려웠고 계속 잘했고 진짜 잘할 거라고 자신이 있었는데 40점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약간 불수능이었어요. 2003년. 그래가지고 그때 좀 힘들었는데 40점이 떨어졌어도 불수능이어서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를 썼습니다. 왜냐면 서울대를 써야 학교에서 좋은가 봐요, 선생님들. 그래서 썼습니다. 이제 썼는데 됐어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죠. 30년 만에 서울대 학교생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30년 전에 학교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면장님이 집에 놀러 와가지고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랬어요. 저는 갑자기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그래 하늘사 한번 나중에 하지 그래서 일단 서울대에 들어갑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회 들어갔어요. 서울대 들어갔더니 전교 1등 하는 애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어깨에 뽕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대 애들은 다른 학교 애들이랑 사귀지도 않아요. 다 CC야. 그렇다고 제가 CC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 있어가지고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이렇게 서울대를 다니고 나서 이제 한 학기 지나니까 또 옛날에 내가 10년 넘게 그렇게 힘들었던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하늘사라는 꿈을 위해서 달렸는데 이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퍼져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한테 공부 한 번만 더 해도 돼?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 소문이 나서 야 공부 열심히 하면 정신 이상해진다는 거 들어봤지? 얘가 그렇다. 소문이 나요. 그래서 너무 그게 저도 이렇게 면이 안 써가지고 그래 내가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는 힘들었어.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쉬면서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수능 한번 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혼자 노량진으로 가서 알바하면서 고시원비, 학원비, 책비를 벌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게 서울대 한 학기 마치고 한 8월, 7월 정도 됐는데 노량진에 가서 알바를 합니다. 알바하고 학원 칠판 닦기, 독서실 지킴이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지쳐 있었고 벌어서 공부를 한다는 거 자체가 불안하고 일단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해진 하루 일과를 뭔가 좀 그룹 안에서 소속돼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네 종합학원에 한번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원장님 제가 서울대 자퇴생인데 좀 그래도 공부하는 거 같이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좀 학원비 어떻게.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보죠, 원장님들이. 근데 이제 어떤 학원,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1학원이라고? 거기 가서 딱 상담을 했는데, 다 듣더라고요, 그 원장님 딱 듣더만. 야, 여기 장학금 제도 중에 학원 전체 1등 하면 학원비 면제가 있다. 한번 해볼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대신에 그러면 학원 홍보할 때도, 나 학교 간다며, 나 학원 홍보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이제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제, 문제 털 돈이 없고, 집에다가 제가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털 돈도 없어서 선생님한테 얻어서 풀고, 소각장에서 남들이 버린 문제집 지워가면서 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각장 아저씨도 저를 알아요. 문제 맨날 주워가는 애.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수능 보고 나서, 그날 PC방 가서 채점을 하는데, 마이너스 4점이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4점. 수학과 외국어가 경희대 하는데 반영했는데, 수학과 외국어 커트라인이 마이너스 6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4점 나왔으니까 합격이잖아요. 됐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합격생의 길을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원에서 강연도 하고, 이런 얘기들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니까, 존책 신사고에서 연락이 와요. 존책 신사고 아시죠? 수험생은, 거의 19세기에 정석이 있다면 20세기에는 센수학입니다.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우리 학생들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험생 컨설팅 일을 해서 약 1000건 정도의 칼럼과 그보다 훨씬 많은 상담 그리고 우리 우공비맘이라고 우리 아이 공부 비법이라는 학부모 컨설팅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어서 이런 과정을 복귀해 보면 장 원장의 공부 비법은 성공 스토리라고 하기보다는 실패 스토리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스토리가 많아서 그것들을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가.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막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한 번은 3, 4월 때 노량진에서 그때 가을쯤이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새벽에 박스에다가 책을 다 넣고, 한강대교로 가가지고 책을 다 버렸어요. 공부 안 한다고. 뭔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영등포에서 무궁화 타고 익산역으로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집에 왔어 하고 한 이틀 있다가 사실 부모님 다 알죠. 얘가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이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왜냐면
뭐라 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도 공부를 왜 하냐, 아니면 왜 그만뒀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그냥 다시 올라가서 저 여행 갔다 올게 하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보면은 실패 스토리예요. 저 공부 스토리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녹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 만나는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영향을 주고 싶은데, 그럼 과연 공부라는 게 우리가 치료적인 계획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위와 같은 문제들, 학습장애, 지능이 정상인데 읽기 쓰기 산수 능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학습 지능이 평균 이하인, 그리고 난독증은 학습장애 유형 중에 하나죠. 집중력, 결핍장애, 우울증 이런 심리정신 정서적인 문제들, 그리고 뇌 기질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치료로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학습 부재, 학습 증진은 우리가 건강 상태를 더 좋게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여러 활동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더 건강하려고 뭐 하죠? 운동하고, 소식하고, 뭐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똑같아요. 공부를 더 잘하려 하는 것도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해서 이 큰 4가지 틀로 나눠서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의 학습법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면 학습 코칭, 뭐 멘토링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받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학생이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방법 말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건강한지, 내가 체력이 괜찮은지, 집중 잘하는지, 그리고 뭔가 마음이 공부로 끌리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3가지는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 카테고리로 나눠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지.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하루 없잖아. 종일 공부하는 친구, 하루 종일 공부하는 친구가 8등도 돼요. 엄청 놀라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이 친구가 선생님 계신데 영어 수학만 8등급이에요. 하루 종일 공부해. 영수만 8등급. 최저 한 5등급 정도인가?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5등급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열심히 하루 종일 영수할 거 아니야. 네. 예술대학교 와서 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학원 다니면서 그냥 좀 설렁설렁하게 했어. 깍꿍하게.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 보면 공부를 시작한 한 7, 8개월 정도 길게 보더라도 그럼 조금 이해되죠.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해볼게요. 그냥 너한테 네가 처음 보는 영단어 100개를 딱 줬어. 자, 외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니? 100단어?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학생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한 5분도 안 돼서 이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돼요. 이 선생님도 그랬죠? 영어 100개를 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100개 외우는지 얼마 걸린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왔어. 너 몇 시간 공부하니? 자습만. 그러면 하면 이 친구는 자습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제가 이거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내용만 좀 정리해봤습니다. 큰 글씨가 오늘 볼 건데 따라서 한번 보면 집중력, 지능, 실수관리, 동기부여, 과목별 학습법, 수면관리, 식습관관리, 시간관리, 체질별 특성,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스트레스 관리, 체력 관리, 사교육에 대한 생각들, 부모님 역할, 케이스 보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고 가고요. 나머지는 추후에 강연회를 또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중력인데요. 여러분 집중 잘하는 방법 아까 앞서 강연에서 나왔지만 집중력은 쉽게 말해서 배터리하고 같습니다. 소모돼요. 그래서 집중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훈련하지 마시고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배제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집중하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잡고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습관으로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은 학습뿐만 아니라 부공학의 패턴을 잡는 난임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식습관을 개선하는 다이어트 영역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학습 클리닉도 3개월 정도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 학습에 있어서 목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표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목표라고 생각하면 거창하고 크게 잡으라고 생각하잖아요. 학습은 그렇지 않아요. 실현 가능해야 돼. 내가 목표를 잡았는데 목표를 맨날 달성하지 못했다. 그 목표 잘못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종결을 하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달성해서 끝났어.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집중력을 유지하고 하는데 좋은 공부 습관이 됩니다. 지능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지능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자, 이게 굉장히 첨예한 관심사인데, 세계 여러 가지 두뇌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능이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의 양의 삼각관계를 줍니다. 25%. 서울대 합격생 전체 IQ 평균은 112초 쪽이에요. 높지 않아요. 저도 109예요, 109. 높지 않습니다. 높은가요?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동기부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동기부여. 엄청 명상들이 많은데, 외적 동기부여, 내적 동기부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동기부여는 성공수기. 이렇게 하면 성공해. 힘든 과정을 극복했어. 내적 동기부여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성취를 이뤄내니까 너무 뿌듯해.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 내적 동기부여인데, 외적 동기부여에 중독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나 유튜브로 성공수기만 계속 하루 종일 보면서 공부 언제 하지 하면서 피곤해 자 이런 애들 마치 이런 거죠.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면서 소식하면 건강해 하면서 배달음식 먹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 동기부여를 내적 동기부여로 바꿔주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이 동기부여에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는 롤모델이 옆에 있으면 알아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면 관리는, 이 수면은 왜 중요하냐면, 잠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잠을 자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갔으면, 자야 그게 기억이 돼서 아웃풋이 됩니다. 낮에 공부하는데 자꾸 졸려가지고 공부 못하고 꼬고 저는 친구들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인풋으로 하는 게 잘못된 거고, 쓰고, 설명하고, 적고 하는 아웃풋 위주의 공부 방법을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 부분은 우리 어른들의 시간 관리랑 조금 달라요. 우리 어른들 하루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하루에서 중요한 거 1번, 2번, 3번에서 1번부터 6번부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학생들은 블록형으로 해야 돼요. 하루에 총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인지 파악을 해서 그 안에 30분, 1시간, 2시간짜리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과목별로 내가 약한 과목, 같은 시간에 할 거 껴가지고 이렇게 블록을 쌓는 방식으로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 번에 개선하기 어려워서 좀 여러 번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다음 부분은 이제 체질별 학습 특성입니다. 이제 태양인, 태음인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 들어보셨을 텐데 대표적으로 태양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잘못 아니야, 이게 사회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태음인들은 나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소형인들은 울거나 턱걸하거나, 소음인들은 속으로 삭혀서.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 학습법을 지치지 않게 체력을 보완하는 쪽으로 보약을 쓰고요. 소형인들의 학습법은 너무 정서 기복이 크니까 그걸 바로잡는 동기부여를 위주로 합니다. 태음인들은 일어나고 잠자고 공부하러 나가고 이런 생활 기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태양인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룹으로 묶어놔서 그룹형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교육은 사교육만 해도 밤새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사교육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인데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5% 수준에서 유의하다. 다른 요인들, 인과학적인 요인들, 부모가
경제력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2% 정도. 그러니까 사교육이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게 5%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좀 더 대규모 연구입니다. KDI에서 나온 사교육 효과 연구를 보면 이 위에 표를 볼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교육 경험이 있음, 없음. 내신 등급은 사교육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더 높아요.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거잖아요. 수능 성적은 사교육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더 높아요. 사교육을 안 받는 친구들이 더 높다고. KDI에서 나온 게. 그런데 이 연구가 어떤 대상이냐면 서울대, 고대, 연대, 이대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게 사교육이 극단적이다, 이 설명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요약해보면 다른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사교육의 효과는 1에서 7%, 정말 많이 잡아도 7% 넘지 않습니다. 다른 연구들도. 그리고 중학교 때가 가장 높다고들 보통 나와요. 중학교 때 보면 과목이 체계적으로 나눠지고 학습 방법이 중요해질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고입 결과에 영향을 좀 줍니다. 일반고, 특목고가 전문고보다는 사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교육 언제 하나요? 고등학교 때 하거나, 그죠? 중학교 때는 대부분 일반고잖아요. 전문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학업 스트레스는 3과목 이상 받는 경우보다 적게 받는 아이들이 훨씬 더 덜 받는다. 자, 그러면, 사교육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사교육을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교육 이외에 혼자서 푸는 문제집이 있는지,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시간 딱 맞출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오셨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영상을 제가 2개 준비했거든요. 한 1분씩 됩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냥 딱 의대만 보고 가야지. 의대 아니면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뭐 있는데, 뭐 이런 거 의대 가는 비용이 가는 거 많나? 주로 뭐 의대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이렇게 미리 의대를 놓는 거. 그리고 모든 대화의 마무리가 의대. 그러네. 시원한 아빠는 있잖아. 우리가 학생 신분에 공부를 하는 게 결국 결과치를 갖다가 성적을 보여주고 얘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가 이게 결과치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아유, 좀 불편해. 우리가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자기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또. 얘 마음 되게 불편해 보이는구나. 마음이 불편하겠다, 진짜. 어릴 때는 그냥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동물이 된다는 게 뭔가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성적을 잘 받기를 원하시나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아이의 학습법, 공부 과목, 진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진로가 유망한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되기도 힘듭니다. 가장 쉬운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도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공부를 중단하겠다고 다 책을 한강에 던지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을 때 왜 그랬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밥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루 있다가 올라왔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성적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더 세상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롤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어떻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더 좋게 해줄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공부의 자세잖아요. 이거를 아이들 다 보고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수성가 스토리, 절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심리적 지지, 학습 환경. 환경적인 부분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공부하는 환경이 적절한지, 최소한의 아이의 그런 니즈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너무 많이 아이의 학습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의 결과는 성적이 아니고요. 성적은 오히려 과정이죠, 과정. 안 좋은 성적을 받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공부니까.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제 한약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연구를 좀 가져왔습니다. 공진단을 그러니까 쥐에게 일부러 치매를 일으킨 다음에 공진단을 먹었을 때 맨 위가 이제 대조군인데요. 밑에 이게 에러잖아요. 공진단을 먹었을 때 폐차가 늘어나면 에러가 많이 준다. 이런 연구고요. 그리고 피로와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해서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양공진단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 신경 성장 인자를 활성화해서 치매 예방이라든가 인지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습에 도움되는 약 그러면 콘서타 많이 먹잖아요. ADHD. 그거는 대사 기능을 너무 올려가지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약인성 우울증 그리고 정서 불안 이런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콘서타 먹이지 마시고 한약 체질에 맞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저하고 오래 인연이 있었던 학생들, 환자분들. 고2 남학생 저희 중학교 후배였는데 굉장히 상담이 적극적이고 저희 상담하러 만나보면 막 질문을 써오고 문제집을 가지고 와. 그럼 제가 먼저 풀어주고 끝나고 밥 먹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결국 서울대 법대 가서 우리 동네에서 저 이후로 서울대 합격생이라서 프랑카드 붙인 친구 이 뒤로는 없어요. 네, 그 친구. 그리고 어떤 여학생 맨날 와서 오는 여학생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대부분 불면증이 있는 친구들 보면 제가 불면증 있는 친구들 보면 방 배치도 그래 보라고 방 배치도. 왜 그래 보라고 하냐면 침대가 옆에 있고 책상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 불면증이 있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져. 네. 학습 공간, 수면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얘는 너 낮에 방에 들어가지 마. 그리고 책상을 거실로 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방을 6개월 동안 김동완 처방 받고 수면 환경이 개선돼서 좀 잘 삽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처음에는 학습으로 온 친구는 아니고 월경을 안 해. 중3인데. 되게 많아요, 이런 친구들. 본인이 생리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못해. 그래서 다나성 남부 증후군이었고 당연히 호르몬이 불균형하니까 짜증이 많고 감정이 크니까 공부가 안 되겠죠. 생리주기 정상을 위한 처방을 했는데 3개월 차에 생리가 터지고 이후에 회복이 돼서 지금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달려봤습니다. 많은 내용을 좀 담다 보니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고 사실은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시즌2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참석해 주실 거죠?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흔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용에 궁금하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좋은 성적으로 법대 의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한의대를 선택한 이유하고 한의학의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그때가 어머님 아실 거예요. 허준 대장금 한의대가 제일 높은 성적이었어요. 성적에 사실은 제가 원래부터 한의사를 목표로 했지만 한의대 말고 다른 데 가기는 아까운 성적.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한의대를 쓰고 나머지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한의학의 매력은 자, 병원을 가보세요. 병원 가서 진료하면 아픈 거 왜 아프냐? 이 약 먹어라. 3일 뒤에 와라. 이거잖아요. 근데 한의원에서 진료하는 과정 자체가 이분의 생활이나 온세, 그러니까 왜 생겼는지를 파악해야 해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원인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이 이 환자분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삶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이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한의학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어디 삐어서 와도 너 문과에 있을 거야, 공부 잘해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깊이 이렇게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한의학의 매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이대로 마무리하시고 또 언제든 여기 항상 자리에 있으니까 전화 주시거나 오시면 또 반갑게 또 인사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좀 하는 그런 한의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주고받고 잘 해보자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이런 한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쁘세요. 마음이 참여하셔야지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가시는 길 조심히 잘 귀가하시고 또 평온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고3 아이들이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조금 무거웠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과연 행복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고 교육은 동기부여,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의원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서 뭉클했습니다. 네. 그래서라도 그 며칠 전서부터 우리 장남일 원장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딸을 둔 아빠로서 사실은 성적도 성적인데 오늘 제가 이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딸은 좀 이렇게 기능적으로다가 스튜어디스나 이런 걸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이가 아직까지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런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 해서 뭔가 루트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체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공부 방법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라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한약에 대한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이한테 집중력을 또 이제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걸 또 얻어갈 수 있어서 정말 이렇게 오늘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선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러는데 그 왔던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희푸른 한의원의 이제 장남일 원장님하고 이제 서 원장님한테 상당히 감사드리고 우리 딸내미 하여간 대학 잘 보내서 정말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인생을 좀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 좀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저희 라인에 있는 친한 엄마들 두 분을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한의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입시 설명회다 이러니까 정말 엄마들을 멀리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좀 약간 걱정 반, 기대 반 해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2시간이 정말 금방 간다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정말 공부를 이렇게 막 무조건적으로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강압보다는 정말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그런 깨달음이 정말 필요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많이 깨닫고 가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배운 네, 아이의 집중력, 체력,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뭐였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건강. 편집해 주세요. 건강. 네, 건강이에요? 집중력, 체력. 아, 죄송해요. 여기 편집해 주세요.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감사하다고 마무리 해주시면. 아, 네. 아까 잠시만요. 아, 네. 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 네. 네, 중요하지 아까 않아요. 집중력, 체력도 뭐였죠? 끈기. 아, 끈기. 네. 다시 할게요. 편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네, 아이의 집중력, 체력 그리고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배우고 갑니다. 네, 다음 강의 때 네, 또 기대가 되고요. 다음 강의 때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